영국의 BBC가 한국을 다룬 다양한 특집 방송으로 글로벌 인지도를 높인 것을 보고 한국 특집 방송을 계획한 이탈리아 제작자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한국이 유럽보다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 방문 후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깊은 애정과 존경심이 생겼다고 말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우렐리오입니다. 이탈리아 라이우노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일하고 있죠. 최근 들어 우리 라이우노가 영국의 BBC와 비교해 글로벌 인지도 면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특히 BBC가 한국을 다룬 다양한 특집 방송으로 큰 성공을 거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한국이라 유럽의 문화적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목받는 걸까?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 수 있는지, 도대체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탐구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특집 방송을 기획하기로 했습니다. BBC를 뛰어넘는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야망이 불타올랐습니다. 기획회의를 시작했어요. 동료들과 함께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나열해봤습니다. K-팝, 한식, 첨단 기술. 하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이것만으로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전투 전략,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럽의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은 전쟁의 아픔을 겪은 나라이자 놀라운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간에는 분명 독특한 역사와 전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동료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역사 속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전략과 지혜를 찾아내 세계에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BBC가 하지 못한 일이 될 겁니다. 동료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우리는 곧바로 기획안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고대부터 현대까지 주요 전투와 전략,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한국인의 정신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일까? 유럽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에 비할 바가 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도 전문가로서의 호기심과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습니다. 마침내 출국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나의 편견을 깨트릴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확신을 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저를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지.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이 다큐멘터리가 라이우노를 세계적인 방송사의 반열에 올려놓을 거예요. 기대해도 좋아요. 그렇게 저의 한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나 현대적이고 세련된 공항이라니. 마치 미래로 날아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고속도로를 달리며 보이는 풍경에 또 한 번 놀랐죠.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과 첨단 기술의 향연. 이게 정말 제가 알고 있던 그 한국일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서울 도심에 들어서면서 시작됐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사이에 전통 한옥이 자리 잡고 있더군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고대와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바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어요. 궁궐의 웅장함에 압도되면서도
그 뒤로 보이는 현대식 건물들과의 대비가 흥미로웠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조선시대의 역사를 배웠죠. 그들의 지혜와 철학, 그리고 그것이 현대 한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전통을 버리지 않고 현대화를 이뤄냈군요. 가이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걸 좋아해요. 이게 바로 한국의 모습이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의 역사적 깊이를 너무 얕잡아 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 나라에는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남산타워에 올랐어요.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바라본 서울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어요. 고층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곳곳에 녹지가 자리 잡고 있었죠. 현대적인 도시 구조 속에 자연과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아우렐리오 씨, 저기 보이는 게 청계천이에요. 동행한 한국인 스태프가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복개된 하천이었는데 최근에 복원됐어요. 도심 속의 작은 생태계라고 할 수 있죠. 그 말을 듣고 더욱 감탄했어요. 발전만을 쫓지 않고 환경과 역사를 함께 생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한국의 진정한 강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취재를 이어가며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첨단 기술의 메카인 삼성이나 LG의 본사를 방문하기도 하고 전통시장인 광장시장도 둘러봤죠. 그곳에서 만난 상인들의 활기찬 모습과 정겨운 대화는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물었더니 상인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외국인이구만. 특별 서비스야. 맛 좀 봐봐. 그렇게 처음 먹어본 떡볶이의 맛은 지금도 혀끝에 생생합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그 맛이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이 모든 것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며칠을 보내고 나니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의구심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 나라에 대한 깊은 호기심과 존경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오랜 역사와 전통을 현대와 조화롭게 융합시킨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은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들 다큐멘터리는 정말 특별해질 거예요. 한국의 진정한 모습, 그들의 지혜와 열정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의 본격적인 한국 탐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역사와 전투 전략을 깊이 파고들 차례였어요. 한국의 전투 전략을 탐구하던 중 저는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저 한국의 유명한 장군 중 한 명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깊은 감동과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16세기 말 임진왜란 당시 한국을 지켜낸 영웅이었어요. 그의 가장 유명한 전투인 명량해전에 대해 들었을 때 저는 그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13척의 배로 330척을 상대로 싸웠다고요? 제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죠. 한국인 역사 전문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죠. 저는 그 전투의 상황을 상상해 보려 했어요. 압도적인 수적 열세 속에서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전략과 혁신적인 전술에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좁은 해협의 지형과 조류를 이용해
적의 대규모 함대를 분산시켰고 그의 유명한 하객진 전술을 사용해 적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하객진은 마치 학이 날개를 펴는 듯한 모양으로 배를 배치하는 전술인데 이를 통해 적을 포위하고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지형과 상황을 완벽하게 활용한 전략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애국심, 그리고 혁신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더욱 놀라웠습니다. 특히 거북선이라는 세계 최초의 철갑선에 대해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16세기에 이미 이런 혁신적인 군함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거북선은 철판으로 덮인 지붕 위에 날카로운 철침을 박아 적의 승선을 막고 연기를 내뿜어 적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었다고 해요. 이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략은 단순히 전투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데도 탁월했어요. 그의 유명한 일기인 난중일기를 통해 그의 인간적인 면모도 알 수 있었죠. 이순신 장군은 승리 후에도 전사한 병사들을 위해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는 단순한 전략가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였던 거죠.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한국의 전투 전략이 단순히 힘의 대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지혜와 혁신, 그리고 깊은 애국심이 결합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세계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략은 오늘날의 비즈니스 세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는 지혜, 혁신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 이 모든 것이 현대 사회에도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주요 전투지를 직접 방문하기로 했어요. 여수의 진남관, 통영의 한산도 등을 둘러보며 그의 전략을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한산도 대첩 현장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400년도 더 된 과거의 전투를 상상해봤어요. 수많은 배들이 서로 부딪히고 화살과 포탄이 오가는 혼란 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의 책임감과 압박감, 그리고 필승의 의지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리더십은 현대 한국의 성공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정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 그리고 뛰어난 전략적 사고.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세계적인 기업들의 성공 뒤에 있는 정신적 바탕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 눈에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지혜와 용기를 갈고 닦아온 정신적으로도 강한 나라였습니다. 우리의 다큐멘터리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로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전략과 정신이 어떻게 현대 한국의 성공으로 이어졌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다큐멘터리는 점점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은 후 저는 한국의 현대 군사 전략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군사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전쟁은 세계 냉전 구도의 축소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인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작은 나라가 세계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한국군은 수적으로나 무기 면에서나 열세였지만 놀라운 전략과 끈기로 맞섰어요. 전문가의 말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백마고지 전투나 다부동 전투 같은 곳에서요. 이 전투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서
저는 한국군의 전략이 이순신 장군 시대의 그것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고 적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 공격하는 방식. 마치 현대판 명량해전 같았죠.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역경 속에서도 끈기와 지혜로 이겨내는 법을 알고 있었고, 이는 단순히 군사 전략만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전쟁의 참상과 그 속에서 피어난 한국인의 정신. 그것이 현대 한국의 발전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한국 전쟁 당시의 주요 전투지들을 방문했어요. 철원의 백마고지, 칠곡의 다부동 전적지. 그곳에 서서 70년 전에 처절했던 전투를 상상해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동행한 한국인 스태프가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는 게 우리의 의무죠.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인들의 강인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 그 바탕에는 이런 정신이 있었던 거죠. 한국의 현대 군사 전략은 어떤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전문가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작은 나라지만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드론이나 AI를 활용한 감시 시스템, 사이버 방어 능력 등이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과거의 지혜와 현대의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모습이었거든요. 한국 전쟁은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국가의 발전을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 이후 한국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바탕으로 경제 발전과 국방력 강화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오늘날 한국의 경제적, 군사적 위상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군사 원조에 의존했지만 점차 자체적인 무기 개발 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현재 한국은 첨단 무기 체계를 자체 개발하고 수출까지 하는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능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현대 군사 전략이 단순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지역 안보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한국군의 해외 평화 유지 활동 참여, 국제 군사 훈련 주관 등을 통해 한국은 세계 안보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다큐멘터리에 꼭 넣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략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그 바탕에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이를 보여주면 시청자들이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힘,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아우르는 지혜. 이 모든 것이 현대 한국의 성공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한국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탐구하기로 했어요. 바로 교육이었죠. 한국의 놀라운 성장 뒤에는 분명 특별한 교육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교육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학교에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이미 많은 학생들이 등교해 있었죠. 학생들이 이렇게 일찍 오는 게 보통인가요? 제가 동행한 교육 전문가에게 물었어요.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침 자율학습을 위해 일찍 와요. 한국에서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수업을 참관하면서 저는 한국 학생들의 집중력과 열정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영어로 토론을 할 때도 그들의 눈빛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교육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합니다. 특히 PISA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한국은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의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주말에도 학원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육 전문가는 이것이 한국 사회의 고민거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높은 교육열이 한국의 발전을 이끌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많은 부작용도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한국 교육의 양면성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성과의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 이건 역시 한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어서 한국의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 알아봤어요. 수능이라 불리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중요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에 대해 듣게 됐죠. 수능 당일에는 모든 회사가 출근 시간을 늦추고 비행기 이착륙도 제한된다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교육과 입시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다음으로 우리는 한국의 사교육 시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의 사교육 시장 규모는 세계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기꺼이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이토록 헌신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도한 교육열이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육 전문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 교육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코딩 교육이나 메이커 교육 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 말을 듣고 저는 한국 교육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느꼈어요. 전통적인 강점은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또한 한국 교육의 또 다른 특징인 평생 교육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꾸준히 자기 개발을 위해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평생 학습 문화가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가진 장단점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이는 한국 사회의 축소판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높은 열정과 성취 욕구, 그리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작용.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빠른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한국 교육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하는 모습, 그리고 그 바탕에 깔린 교육에 대한 열정. 이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여전히 진화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토록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어떻게 서로를 배려하고 사회적 유대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 궁금증을 안고 저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측면을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정의라는 독특한 개념에 대해서였습니다. 한국의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친절이나 호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이것이 정말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팀은 한국의 시골 마을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서울에서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죠. 번화한 도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적한 시골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우리가 마을에 도착하자 한 할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게 놀라웠습니다. 어서들 오세요. 멀리서 오느라 배고프시죠? 점심 먹고 가세요.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당황했어요. 아, 괜찮습니다. 저희는 그냥.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할머니는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작은 시골집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내오셨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각종 나물. 모두 할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저는 할머니께 왜 낯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시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낯선 사람이라니 우리 마을에 온 손님들인데. 손님은 귀한 분들이에요. 정성껏 대접해야죠. 그 순간 저는 정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마을을 둘러보는 동안 우리는 더 많은 정의 순간들을 경험했어요. 길을 가다 만난 할아버지께서 직접 기른 과일을 선물해 주시고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한국의 정이에요. 한국인 스태프가 설명해 주었죠.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거죠. 이런 정신이 있었기에 한국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갔어요. 개인의 성공보다 공동체의 발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그것이 한국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이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정의 문화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도시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나요? 물론 도시에서는 시골만큼 강하진 않지만 여전히 존재해요. 스태프가 대답했어요. 예를 들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 문화라든지 재난 시 자원봉사에 나서는 모습들. 이 모든 게 정의 현대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정. 그것은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었던 거예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한국의 또 다른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정은 또한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서 장기적이고 인간적인 관계를 중시한다고 합니다. 이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우리를 대접해 주신 할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손을 꼭 잡으시며 다음에 또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뭉클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이구나. 한국의 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저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이면에 존재하는 따뜻한 인간미. 그리고 그것이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점. 이는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넘어선 한국의 진정한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아우렐리오, 한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나요? 동료 제작자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은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이 있는 나라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한국을 단순히 경제적,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인간적인 따뜻함과 공동체 정신을 지닌 진정한 강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본 한국의 지혜와 용기, 한국 전쟁의 비극을
극복하고 일어선 불굴의 의지,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정으로 대표되는 따뜻한 인간미.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국의 여러 모습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현대적인 서울의 고층 빌딩들, 경복궁의 웅장한 모습, 부산시장의 활기찬 풍경,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새롭게 보였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발전 속에서도 한국이 자신들의 전통과 가치를 잃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바탕으로 더 강해졌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 대해서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외부의 도움이나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이 보여준 빠른 회복력은 이러한 능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알게 되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등으로 대표되는 한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서 한국의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창의성과 문화적 역량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전경을 바라봤어요.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도시를 보며 저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열광하는지.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강한 나라, 인간미 넘치는 나라.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겠죠. 동료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 다큐멘터리의 주제를 어떻게 잡을까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힘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단순히 경제나 기술의 힘이 아니라 역사에서 비롯된 지혜, 어려움을 이겨내는 의지, 서로를 아끼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진 힘 말이에요. 모두가 동의했고 우리는 열정적으로 최종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순신 장군의 전략, 한국 전쟁의 극복 과정, 교육열, 그리고 정의 문화까지 한국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아내기로 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새롭게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라이우노도 BBC를 뛰어넘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 창문 너머로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만들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TV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창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의 한국 여행은 끝이 났지만 한국을 향한 저의 애정과 존경심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그리고 한국이 세계 속에서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중국 여대생이 미국 여행 중 레스토랑에서 여행 온 영국인들을 만났는데요. 영국인 한 명이 중국 여대생에게 국적을 물어보자 중국 여대생은 본인은 중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이라며 거짓말을 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컬럼비아 대학교에 다니는 리나입니다. 제가 다니는 컬럼비아 대학교는 미국 뉴욕시 맨해튼 지역에 위치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립 아이비리그 대학이에요. 저는 중국 광저우에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던 광저우는 중국 광둥성의 수도이고 남중국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예요. 홍콩과 마카오가 근접해 있고 국제 무역과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죠.
아버지는 광저우에서 의류 제조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처음에는 우리나라에만 납품하다가 해외 국가에도 수출을 하게 되면서 10년 정도 전부터 갑자기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의 중국 친구들과 다르게 중학교 때부터 해외여행을 여러 번 갈 수 있었고, 고등학교 때는 해외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죠. 사실 고등학교를 해외에서 다니게 된 것은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에요. 제게 정말 아픈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가게 되었죠.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해외여행을 다니기 전에는 중국이 최고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따라 다른 나라를 여행 가보니 중국이 최고가 아니었죠. 학교에서는 분명히 중국이 세계 문화와 문명의 중심이라고 가르쳐 주었고, 역사적으로 중국은 천하의 중심이라고 가르쳤었죠. 저는 중국이 당연히 주변 국가보다 우월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중국인으로 태어난 것에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저의 생각은 14살 때 한국 여행을 하면서 산산조각나고 말았어요. 처음 방문한 한국은 중국과 가까운 나라였는데 모습은 많이 달랐어요. 그 당시 광저우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그중 대기오염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도심을 다닐 때는 공장,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활동 등의 영향으로 안개가 껴있는 것처럼 흐려서 차를 타고 이동하며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데 대기오염이 심각해서 창밖이 전혀 안 보였던 적도 많았죠. 도심 곳곳에는 쓰레기도 가득하고 악취가 나는 곳도 많았어요. 그런 광저우에 살다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방문했는데 한국은 도시 인프라가 잘 발달된 나라였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한국의 공공교통 시스템인 지하철도 잘 발달되어 있었고 공원과 녹지 공간도 쾌적하게 조성되어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광저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달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기했던 것은 한국인들은 예쁘고 멋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국을 여행할 당시 저는 외모에 관심을 조금씩 가지기 시작하는 나이였는데 한국에서 제 또래로 보이는 친구들은 중국에 있는 친구들과 다르게 머리 스타일도 옷도 전부 세련돼 보였고 피부도 투명하게 맑아 보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도 중국과 다르게 품격 있어 보였고 부티가 나 보였습니다. 저는 중국에서도 주변 친구들보다 잘 살고 공부도 잘해서 우월감을 느끼며 자랐는데 한국에서는 왠지 초라해 보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을 동경하고 한국인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중국에 살면서도 한국을 찾아보고 한국의 연예인을 검색하고 한국의 음악, 드라마를 찾아서 시청하고 한글도 배웠죠. 중국 내 공식 채널에서는 한국 콘텐츠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DVD나 다운로드로 한국의 드라마를 시청하기도 했어요. 저는 한국의 문화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은 아니었어요. 친구들은 저와 달리 한국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중국이 세계 문화와 문명의 중심이며 주변 국가들 대비 중국이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을 별 볼 일 없는 작은 소국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이 중국보다 더 발전된 나라라고 말하니 친구들은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며 괴롭히는 친구들도 생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런 친구들을 무시하고 공부에만 전념했습니다. 제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매번 상위권의 성적이 나오니 친구들은 저를 시기하기 시작했고 괴롭힘은 더욱더 심해졌어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다녀오면 교과서가 찢어진 채 쓰레기통에 발견되기도 하고 제 가방에 악취가 나는 쓰레기를 넣어 놓을 때도 있고 여러 명의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일부러 밀치기도 하고 대놓고 역겹다며 비난하는 친구들도 있었죠. 하루는 아침에 학교에 갔는데 제 책상과 의자가 사라져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선생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뿐이었죠. 저는 학교 가는 게 너무 무섭고 견디기가 어려워서 결국 부모님께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오랫동안 고민하시더니 저를 외국에 있는 학교로 진학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한국을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은 제가 예전부터 한국이란 나라에 빠져 있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셔서 한국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셨죠. 여러 번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했지만 부모님은 완강하셨어요. 제게 미국이 더 배울 것이 많고 미국에는 친척이 살고 있어서 저를 돌보아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계속해서 설득하셨죠. 아쉬웠지만 중국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영어를 배우긴 했지만 그 당시 잘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과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중국에서처럼 극심한 괴롭힘은 없어서 중국에서의 학교 생활보다는 괜찮았어요. 게다가 미국은 인터넷 검열이 없어서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음악, 영화, 드라마도 마음껏 볼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져서 한국의 많은 것들을 보면서 힘들었던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죠.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지원했는데 제가 원하는 대학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최선을 다해 공부해서 고등학교 성적이나 시험 점수, 추천서, 에세이 등은 괜찮았는데 외부 활동한 게 전혀 없었어요. 미국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에서는 학업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스포츠, 음악, 봉사활동, 클럽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평가를 확인해요. 결국 저는 1년 동안 휴학년 과정을 거치며 최선을 다해 새로운 지식과 외부 활동의 이력을 쌓아 컬럼비아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중국인과 한국인 친구들도 많았어요. 우리 학교는 기숙사가 1, 2학년 때는 의무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첫 기숙사 룸메이트는 중국에서 온 줄이었어요.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유학생이 룸메이트가 되길 기대했는데 중국 유학생이어서 실망했죠. 중국에서의 안 좋은 기억으로 중국 유학생들보다 한국 유학생들과 더 친해지고 싶었지만 한국 유학생들에게 다가가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룸메이트 주리 때문이었는데요. 주리는 제가 한국 유학생들과 대화를 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한국 유학생과 대화하려고 하면 아무 볼일 없어도 일부러 제게 와서 말을 걸었고 한국 유학생과 같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면 제게 다가와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저를 데려갔어요. 여러 번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한국 유학생들과 깊게 친해지고 싶어도 친해지기 어려웠어요. 주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중국 학생들과 교류하며 지내게 되었는데 많은 중국 유학생들을 만나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학교에서 만난 중국 유학생들은 광저우 중학교 때 친구들보다 더 심한 중국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한국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한국의 위상이 예전보다 더 높아지면서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의 문화적, 경제적 성공과 한류의 글로벌 인기를 대단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중국의 경쟁자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성공은 중국의 자국 문화와 경제에 대한 우월감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죠. 중국 유학생들은 제게 와서 한국의 K-팝과 드라마가 중국의 문화 콘텐츠보다 떨어지는데 유명해지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한국의 삼성이나 LG보다 중국의 화웨이나 샤오미가 더 대단한 기업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미국까지 유학 온 친구들이 중학교 때 친구들보다 더 심각한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이 중국보다 더 발전된 나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중학교 때 악몽이 떠올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을 다니며 레크리에이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요. 레크리에이션 동아리는 요가, 피트니스, 댄스, 등산, 러닝 등 개인의 취미 생활을 즐기는 활동을 하는 동아리인데요.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죠. 저는 머릿속이 복잡할 때면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해서 러닝을 하거나 등산을 했기 때문에
제게 정말 즐거운 활동 중 하나라 동아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보통은 센트럴파크나 리버사이트 파크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고 모임도 하는데 이번에는 애틀랜틱 시티로 가볍게 여행 가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애틀랜틱 시티는 학교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해변과 카지노로 유명해요. 여러 쇼핑과 먹거리,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 관광객도 많이 방문하는 곳이죠. 애틀랜틱 시티는 전에도 한번 다녀왔는데 해변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번에는 해변에서 무료 콘서트도 열린다고 해서 더 기대가 되었죠. 그렇게 주말에 애틀랜틱 시티로 여행을 갔고 수영도 하고 쇼핑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으러 친구들과 레스토랑이 많은 거리로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시하고 지나치고 싶었지만 중국어로 욕설이 들려서 눈이 가고 말았죠. 제가 목격한 것은 중국인 관광객 5명이 레스토랑 직원에게 중국어로 욕을 하며 항의를 하고 있었어요. 중국어로 말해서 친구들은 알아듣지 못해 보였지만 저는 대충 알아들었기 때문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중국인들은 왜 우리를 자리에 못 앉게 하냐며 소리 지르고 있었고 레스토랑 직원은 모든 좌석이 예약되어 있어서 앉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었죠. 중국인 관광객들은 영어를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막무가내로 우기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비어있는 자리에 왜 못 앉게 하냐며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중국어를 모르니 제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대화 내용은 알았지만 중국 내에서 지역별로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가 커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땐 제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숨고 싶을 정도였어요. 저조차도 중국인 관광객의 행동이 무례하고 무식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때 이후로 누가 국적을 물어보면 중국인이라고 하지 못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방학이 왔고 저는 처음으로 혼자서 그랜트 캐년을 방문해 보기로 결정했죠. 미국에서 몇 년 동안 뉴욕에서 살았고 멀리 여행 가본 적은 없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항공편으로 빠르게 다녀올 수 있지만 미국의 많은 곳을 방문하고 싶어서 기차로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해서 여행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로스앤젤레스에서 숙소를 잡고 식사를 하기 위해 레스토랑을 방문했는데 식당 안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어요. 저는 혼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제 옆 테이블에 로스앤젤레스에 관광 온 영국인들이 제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말을 걸었어요. 저는 차마 중국인이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영국인들이 한국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 영국인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며 제게 인사를 했고 한국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하며 한국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했지만 제 국적이 중국인이라고 대답했을 때는 아무도 이렇게 친근하게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BTS를 좋아하고 강남 스타일을 안다고 말하는데 제가 한국인은 아니지만 저도 한류를 좋아했기에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오랜 시간 즐겁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순간은 제가 정말 한국인이 된 것만 같았어요. 중국인이라고 대답했을 때 느끼지 못한 관심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고 같은 동양인이고 나도 한국말을 할 줄 아니 나를 한국인이라고 소개해도 아무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누군가 제게 국적을 물어보면 한국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인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친절하게 대해줬고 모두들 제가 한국인이라고 믿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대담해지기 시작했어요. 여행에서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조차 누군가 제 국적을 물어보면 항상 한국인이라고 대답하게 되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중국 유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제가 한국인인 척 대화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제게 와서 왜 한국인인 척 했는지 계속해서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아무 말도 못했는데
여러 중국인 친구들이 왜 한국 같은 약소국의 국민인 척하냐면 계속해서 추궁하니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났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중국인이라는 자부심이 전혀 없었는데 중국 우월주의 모습이 보기 싫었던 건지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을 하고 말았죠. 솔직히 내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 그래서 한국인인 척했어. 제 말에 중국 친구들은 손가락질하며 중국인의 수치라고 욕을 했고 그 이후 소문이 퍼졌는지 중국 유학생들은 제가 지나가면 주변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수군거리는 건 괜찮았지만 혹시 중학교 때처럼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대학교에서는 중학교 때처럼 물리적으로 괴롭히는 친구들은 없었어요. 중국 유학생들은 더 이상 저를 아는 척도 하지 않았고 말을 걸지도 않았고 수군거리기만 했습니다. 어차피 예전부터 오랫동안 혼자 다니는 게 익숙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생각도 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하고 좋았다는 감정은 느끼고 있었죠. 중국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것보다 한국 유학생들이 제가 한국인을 사칭했다는 소문을 들으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마음에 한국 유학생들 보기가 부끄러웠죠.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는 항상 고개를 푹 숙이고 땅만 보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2학년이 되면서 룸메이트가 바뀌었는데 제가 입학할 때부터 원했던 한국인 학생과 룸메이트가 되었어요. 저는 한국인을 사칭한 게 부끄러워 쭈뼛거리며 말도 걸지 못하고 있었는데 룸메이트인 연지는 제게 먼저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혹시 내 소문을 못 들었나 싶어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연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연지는 제게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고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한국인과 대화하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한국인처럼 보인다는 연지의 말에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인처럼 보이고 싶어서 화장품도 한국 화장품만 사용하고 휴대폰도 한국 제품만 사용하고 머리 스타일이나 화장도 유튜브를 보며 최대한 한국인처럼 따라했거든요. 특히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 다르게 자주 샤워를 하기 때문에 저는 매일같이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았어요. 중국에서는 그렇게 자주 샤워를 하지 않았어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이 나오는 채널을 시청하다 보니 한국인들은 하루에 한 번씩 샤워를 하는 것 같아 보였고 저는 한국인을 따라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죠. 제가 대학 와서 더 느낀 게 중국인 친구들에게서는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국인인 연지에게서는 역시나 향기만 가득했어요. 저는 연지에게 좋은 향기가 난다고 말했는데 연지는 제게도 좋은 향기가 난다고 말해주었고 그땐 정말 날아갈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같이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하고 공부도 하며 친하게 지냈어요. 연지와 저는 전공이 달라 수강하는 과목이 겹치지 않았기에 학교에서는 잘 마주치지는 않았죠. 그러다 제가 듣는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연지와 연지의 친구들을 마주쳤는데 연지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그때 제 주변에 있던 중국인 친구들이 연지와 저를 쳐다보았죠. 저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며 빠르게 걸어서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중국인 친구들이 연지와 제가 인사하는 것을 봤으니 제가 한국인이라고 사칭하고 다녔던 걸 연지에게 전달하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고 연지가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올 때까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연지가 기숙사에 돌아왔는데 아무 얘기도 듣지 못한 건지 아까 제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 보였는데 무슨 일 있냐며 걱정했어요. 그 모습에 긴장이 확 풀렸고 아무것도 아니라며 얼버무렸죠. 그렇게 며칠 동안 저는 연지가 제 얘기를 밖에서 들을까봐 불안에 떨었고 결국 연지에게 제가 한국인을 사칭하고 다녔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한국인을 사칭했다고 말했을 때 연지의 반응이 두려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죠. 연지는 잠시 뒤 제게 말을 했는데 연지의 말을 듣고 저는 오열하고 말았어요. 연지는 제게 얼마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고
솔직히 왜 그랬는지 궁금했지만 연지가 본 저는 나쁜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 같아서 물어보지 않았다고 했죠. 저는 한참을 울었는데 연지는 그런 저를 안아주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한 일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고 밤늦도록 연지는 제 얘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리고는 절 이해한다고 말했고 예전과 똑같이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그리고 연지와 친하게 지내는 한국 친구들도 제게 소개해 주었죠. 저는 지금은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다니고 있는데 한국 친구들은 모두 연지처럼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제가 중국인이라고 싫어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다니며 지금은 정말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한국인 친구들을 보면서 한국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꼭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인을 사칭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한국인이고 싶은 마음이었지 나쁜 마음으로 사칭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